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을 담은 사학도 해fun사입니다. 지난 63회 시마 전반부 해설에 이어서 후반부 해설을 마저 다루겠습니다. 먼저 26번 가기구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얘기했는데 시작부터 문제가 어려워요. 이 문제 생각보다 포인트 못 잡으신 분들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엄청 낯선 건 아닌데 그 결정적인 키워드를 제대로 못 파악했으면 이게 뭘 하는 기구인지 절대 파악이 안 됐을 거예요. 읽어보면은 오늘에 와서는 뭐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별 시덥다지 않은 것들도 다 여기서 하다 보니까 그 결과 기존의 의정부라던가 육조는 모두 그 직임을 상실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육조랑 의정부는 기존의 중앙 정치 기구예요. 근데 얘네들의 역할이 갑자기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기구에서도 해야 될 역할들이 다 지금 문제 제시된 기구에서 한다는 맥락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원래 이 기구는 변방의 방비를 담당하는 것이에요. 이게 결정적 키워드예요. 나머진 힌트 없거든요. 그래서 이 변방의 방비를 담당하기 위한 목적을 설치한 이 임시 기구에서 나중에 뭐 의정부라던가 육조던가 이 기구에서 해야 될 역할들까지 싹 다 했다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원래는 중종 시기에 그 삼포회라는 계기로 설치되었던 이 기구의 이름은 비변사예요. 그러니까 이 비변사가 조금 어떤 흐름을 내냐면 중종 시기에 삼포회라는 계기로 처음 설치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적지 말게요. 이거 여기다 적으니까 공간이 좁아가지고 다시 설명드리면, 자, 여기 원래 이 기구는 중종 시기에는 그 변방의 방비의 목적으로 처음 설치된 거예요. 삼포회라는 계기로. 그 다음에 명종 시기에 을묘외변이 발생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역할이 더 늘어나요. 그런 변방에서 침입이 계속 발생하니까. 근데 선조 시기랑 그 인조 시기에 이르러 가지고 이때 임진왜란이라던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역할이 엄청나게 떡상해요. 거의 비트코인 수준으로요. 왜냐하면 이 변방의 문제가 당시에는 되게 중요한 게, 뭐 최근에도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것도 솔직히 이제 좀 오래되긴 했었는데, 오래된 거 별개로 이 시기에는 물론 지금도 중요하긴 하지만 전쟁에 대한 문제가 정말 훨씬 중요했어요. 이게 안 되면은 나라가 멸망하니까 그거에 대한 그 대비책이 너무나도 중요해지니까 하도 전쟁 이런 거 많이 터지니까 계속 이 비변사에서 모이는 거예요. 비변사에서 모이니까 그만큼 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다른 데서 해야 될 게 다 여기서 논의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전쟁통이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결과도 있다 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세도 가문 시기에 이르러서는 이 세도 가문의 그런 정치적 요충지로서 변질되는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 하도 이 기구가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흥선대원군 시기에 이르러가지고 이 기구는 혁파되었습니다. 그 흐름을 잘 내는데 이번에는 이 포인트를 몰랐다면 되게 어렵게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1번 사원부 사관원과 함께 3서로 불린 건 홍문관이고요. 서울 출신 학자들이 검서관에 등용되었다. 규장각인데 여기서 말하는 뭐 서울 출신의 학자는 대표적으로 박제가라던가 그 유독공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뭐 그 이덕무, 서희수 등도 있는데 뭐 이런 거까지 몰라도 되고,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에 혁파되었다. 여기 있죠? 정답 3번이고, 서울과 수원에 설치되어 국왕의 호위를 맡은 거는 장용영이고요. 참고 수원에 있는 거는 장용영 외영인 수원 화성을 말한 겁니다. 5번 대사성을 수장으로 죄주, 직강 등의 관직을 두었던 건 성균관이에요. 저번에 그 이생 문제 낼 때 이 성균관 대사성이 나와가지고 되게 많이 다들 어려워하셨었는데, 앞으로 성균관 어렵게 낼 때 이 대사성이라던가 죄주, 직강 같은 키워드를 언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자, 27번 가 임무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이 문제는 옛날에 심화 50회 20번 문제를 그냥 거의 똑같이 가져왔어요. 거의 똑같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세안도 보자마자 바로 이 인물이 나왔어야 돼요. 어려운 문제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으면은 반성하셔야 되는 게, 그냥 기출을 그대로 거의 똑같이 복붙했거든요.
사실 이 인물에서 지금 완당이라는 호가 있는데 이 인물의 호가 두 개예요. 추사랑 완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좀 더 잘 나오긴 하는데 완당도 이 인물의 호예요. 아무튼 이 인물이 유배되었을 때 그렸던 그림이 이게 좀 그림 유형에 잘 나오는데 이 인물의 단독 업적 유형 낼 때도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세안도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김정희는 키워드를 크게 세 가지로 가져가야 돼요. 이 인물의 필체인 추사체랑 여기 나와 있는 세안도랑 진흥한 순수비의 내용을 고증시킨 금석 과한록 이 세 가지를 암기하셔야 돼요. 거의 이 선에서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포인트 내에서 문제를 다 내려고 해요. 1번 남북국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건 아까 얘기한 유독공의 발해고요. 발해고고요. 기기도설 참고하여 거중기를 설계한 거는 정약용이고요. 3번 북한산비가 진흥한 순수비임을 고증했던 게 이 금속 과한록의 핵심이기 때문에 정답 3번이고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파 형성한 건 정제도예요. 양명학도 언젠가 좀 낼 것 같은데 심화편 이후로 단 한 번도 안 내네요. 5번 안평대군의 꿈을 소재로 몽유도원도를 그린 건 조선시대 전기의 안견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28번 가나 사이에 식이 있다 사실로 옳은 것. 제가 전반부 해설할 때 가나 시기 문제가 유독 어려운 게 많다 했었는데 이 문제도 그런 케이스예요. 얘도 좀 어려워요. 얘도 좀 어려운데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문제도 제가 아마 이게 50회 22번쯤에 있었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번 회차가 난이도가 높지 않다고 했던 이유가 이 문제를 보신 분들은 이게 공시 문제다 이럴 것 같은데 절대 아니에요. 한능검에서 이 문제 그대로 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나다 시기 문제를 썼는데 이번에는 사료를 조금 더 쉽게 냈거든요. 근데 대신 거기서 정답 키워드를 조금 비틀었어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일단 가는 진산의 죄인 윤지충, 권상영 이거 다 풀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인물이 천주교를 믿다 보니까 조상에 대한 제사를 안 지내고 신주를 불태워가지고 이 자식도 탈룰라 하네 하면서 이 두 인물이 처형된 이 문제 가의 키워드는 신의 박해를 말하는 거고 자, 나의 경우에는 얼마 전 죄인 남종상은 명백한 근거도 없이 러시아에 변란이 있을 거라고 프랑스와 조약을 맺는 계책 등으로 나라를 팔아먹으려 해가지고 베르네를 비롯한 여러 서양인들을 군영에 넘겨 호소한대요. 그래서 솔직히 남종상까지는 거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의 키워드는 병인박해거든요. 이게 왜 병인박해냐면은 약간 기출을 진짜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이 베른에 죽여왔다가 풀었을 텐데 이게 아마 53회쯤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 기억엔. 근데 최근에 언제 나온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이 병인박해가 발생한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이 프랑스의 입장에서 조선에게 천주교를 전파하고 싶어요. 전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흥선대원군에게 저 러시아가 너희 때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랑 프랑스랑 그리고 그러니까 그 독일 이 세 나라끼리 동맹을 맺어가지고 러시아에 대한 방어를 하는 거야. 우리 방어도 하는 김에 천주교도 같이 퍼치자면은 좋아하지 않을까 했다가 흥선대원군이 이 자식들 천주교 하려고 속내를 하고 있네 하면서 야 쟤네들 다 처형해 했던 게 병인박해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이 문제는 박해의 순서를 낸 거예요. 근데 박해 유형이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보통은 신의 박해, 신유박해 그리고 병인 박해를 외우면 엔간해서 풀 수 있게 내기는 내는데 문제가 뭐냐면 각 박해마다 누가 희생되는지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밑줄 친 거 있죠. 뭐 남종삼, 윤지충, 베르네. 그러니까 각 박해마다 누가 희생되는지 정확하게 암기를 못하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사화 유형이랑 되게 비슷해요. 스타일이. 근데 좀 암기법을 제시해드리면 이것도 암기법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 자 해충을 본 유정이 기겁해서 오지게 놀라 병에 걸렸더니 얼굴이 시퍼래졌다. 이게 뭔 암기법이냐면은 이 앞글자의 경우에는 박해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해, 신유, 병인박해 순서를 먼저 외우세요. 여기서 나머지의 경우에는 기해박해랑 병호박해가 있는데 이 기해박해랑 병호박해는 잘 안 내요. 그래서 이 신해, 신유 그리고 병인박해가 중요한데 해충
해충을 본 유정희. 그래서 정희는 정약용, 정약전 등, 그리고 이승훈, 그리고 병에 걸려서 얼굴이 시퍼래졌다. 그래서 해충을 본 유정희, 병에 걸려 얼굴이 시퍼래졌다. 얘까지만 외워도 엔간에서 문제 풀거든요. 그러니까 해충. 그러면 지금 해충을 본 유정희, 병에 걸려 얼굴이 시퍼졌으니까 그 사이에 들어올 거는 지금 신유박해 시점에 들어갈 얘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스타일은 지금 신유박해 시점쯤에 뭐가 있었니? 그거를 알아내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어요. 그게 파악이 안 됐다면은 이 문제는 되게 어렵다고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럼 선지 분석해보면 1번 대종교 계열의 중광단이 결성되었다. 제가 여기서 연도를 굳이 다 깊게 설명 안 할게요. 연도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일단 이거 일제감정의 시기라 시기가 너무 뒤라서 안 맞고요. 한용운이 조선불교 유신론을 저술했다. 간행된 시기 기준은 얘도 일제감정기예요. 그래서 다 일단 이후라서 안 맞고, 보훈에서 교조신원 요구하는 집회에 걸렸다. 이거는 거의 그 19세기 말이에요. 거의 1890년대쯤까지 가야 돼가지고 시기가 안 맞고요. 이수광이 지붕유설에서 천주 시리를 소개했다. 이게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천주교가 거의 거의 최초급으로 전래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천주교는 우리나라에게 종교가 아니라 일종의 서양의 학문으로 소개됐던 게 약간 좀 이런 맥락에서 그럴 수 있다 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17세기 극초반이에요. 한 1603년쯤? 아무튼 이전이 안 맞고, 그래서 포인트는 5번인데 아마 여러분들 이게 시기가 헷갈렸다면 얘네 둘 중에서 헷갈렸을 거예요. 근데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뭐가 소개된 다음에 믿는 사람이 나오겠지, 소개도 안 되는데 벌써 애들 다 죽이고 그게 다 자빠지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황사영이 외국 군대 출병 요청하는 백서를 작성하였다. 이게 뭐냐면 황사영 백서 사건이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황사영 백서 사건인데 이게 1801년이에요. 정답이 일단 5번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신유박해를 계기로 정약용, 정약전 등 정약용 형제랑 이승훈이 처형되었거든요. 유배 당하던지. 그래서 이 신유박해를 계기로 황사영도 천주교 신자인데, 당시에 그 베이징에 있는 프랑스 인물들, 그러니까 뭐 선교사 이런 인물들에게 편지, 그러니까 백서를 보내가지고 지금 조선이 도탄에 빠져 있고 지금 우리나라 그 천주교 신자들 다 죽이려 하는데 정말 정신 나간 나라예요. 그래서 이 빨리 프랑스 연락해가지고 우리나라 함대로 때려주세요 하는 정신 나간 편지를 보낸 게 이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유박해를 원래 넣어야 되는데 약간 정답을 비틀기 위해 가지고 황사영 백서 사건을 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흐름의 틀에서 끄게 깨지지는 않는 문제여가지고, 이게 왜 출제자가 같은 식으로 사료를 응용하더라도 조금씩 이런 식으로 비튼다, 그 출제 기법을 좀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좀 중요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길게 했어요. 29번 가 인물에다 설명 옳은 거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이 문제 틀리신 분들 많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고급 한 37회인가 38회인가 이 인물이 그대로 나와가지고 답이 된 적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근데 이 문제는 제 생각에 좀 그런 얘기가 들어요. 뭐냐면 진주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나자 안핵사로 파견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임술 농민봉기 때 안핵사로 파견된 이 인물인 박규수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너무 많이 나왔는데 선지가 좀 난이도가 높긴 했어요. 이거 선지가 쉽진 않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게 박규수인 거 알겠는데 이거 누구지? 하다가 틀리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데 선지 분석이 완벽하게 됐다는 전제 하에서는 이 문제를 또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맨날 기출 해설할 때 강조하는 탈룰라 기법이 이 문제에서 되게 잘 먹혔어요. 뭐냐면 이 탈룰라 기법이라는 게, 이 인물이 박지원의 손자래요. 그럼 이 인물께서 탈룰라를 하실 게 아니라면은 일단 이 인물이 박교수인지 모르더라도 최소한 박땡땡인 거 알잖아요. 그럼 나 일단 박교수도 모르겠어, 박땡땡이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면은 일단 1번 조선 중립화론을 건의한 건 유계준이에요. 박씨 아니죠. 배들과 함께 대한매의 신보를 창간한 건 양기탁인데 역시 박씨 아니에요. 대동강에 침입한 제너럴 셔모노를 격침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 인물은 그 제너럴 셔모노 사건 때 그 배를 불태운 대표 인물입니다. 정답은 그 3번이고, 4번 서양의 과학기술 정리한 지구전요를 저술한 건 최한기예요. 얘 좀 어려워요. 5번 강화도 조약 체결 전말을 기록한 심행일기를 남긴 거, 얘도 좀 어려운데 신헌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박 씨에 해당되는 인물이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 분석이 제대로 되면은 이거 다 모르더라도 얘만 갖다가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암기한 것도 중요한데 이런 꼼수를 활용하는 기법도 좀 기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 신원 자체를 강화도 조약 문제 낼 때 조금 고난도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물은 강화도 조약의 특징 낼 때 항상 언급된 인물이라 얘는 좀 꼼꼼히 외워두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30번 밑줄근 이 사건에서 설명 오는 거 얘기했는데 뭐 이 문제는 쉬웠죠. 자 보시면 어 김옥균 등이 이렇게 사실 김옥균 보자마자 이거 바로 나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인민평등권 항의 이건 뭐 혁신정강 식사조 그걸 얘기하는 건데 뭐 개혁정강 식사조라고 그리고 일부 급진개화파 그러니까 김옥균은 당시 대표적인 급진개화파에 뭐 김옥균, 박영호, 서강법, 홍경식 말고 김옥균, 박영호 뭐 이런 인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간에 그 이 문제 포인트는 여기 김옥균을 갖다 푸는 거라 그러니까 개화당 다른 말로 개화당이란 포인트를 뽑고 일본에게 지원을 받았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잡고서 갑신정변인 걸 추론해야 돼요. 보통 갑신정변 내면은 이 김옥균이란 인물이 제일 많이 언급돼가지고 그냥 얘 보자마자 바로 나왔어야 됩니다. 1번 보국안민 제폭구민을 기치로 내세운 거는 동학 농민운동이고요. 2번 한성조약이 체결된 결과 가져왔다. 한성조약의 핵심은 공사관 신축비 지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이 인물이 아니 이 사건의 결과 야 그 우리 도와줬으니까 어쨌든 돈 내놔 하면서 조금 맺은 조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 2번이고 개혁 추진을 위해 교정청을 설치했다. 이것도 동학농민운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의 대우가 반단이 되었다. 이건 이모곤란입니다. 그래서 뭐 난병 구직군인들이 빡쳐가지고 뭐 다 선해청 때리고 명성하고 죽이자 이렇게 나서는 거 있으면 다 이모곤란이고요. 민영익 등 법인사로 파견되는 계기가 된 거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그거에 대한 일종의 사절단을 파견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1번. 가 운동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얘기했는데, 어, 이 문제가 포인트가, 좀 나설 수 있었어요. 이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뭐가 키워드인지 잘 잡았어야 돼요. 원래는 옛날에는 이 일제감정기 시기에 최대 민족 운동이란 포인트 갖다 풀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 세 번의 만세 운동이 있거든요. 뭐, 3.1 운동, 60만세 운동,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세 가지가 있는데, 약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60만 세 운동이랑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잘 모르더라도 지금 촬영의 기준으로 최근에 3.1조도 있었는데 3.1 운동을 모르시는 분은 그래도 없을 것 같아요. 유관순이 유명하잖아요. 이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뭐 3.1 운동 때 뭐가 자세히 있었는지 모르더라도 그 3.1 운동이 제일 익숙하니까 그렇게 찍었으면 더 쉬웠을 텐데 그거까지 몰랐다면은 이게 포인트예요. 이 사건에 영향받아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얘가 결정적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제시된 3.1 운동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조직적이고 단결된 민족 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설치된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그래서 이 3.1 운동이랑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키워드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였어요. 1번 김광재 등의 발의로 본격화된 거는 이건 그 국채보상운동이고요. 순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보통은 서상돈을 많이 주는데 이번에 김광재가 나왔어요. 2번 순종이 인산일을 기회로 삼아 추진되었다. 60만세 운동이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3.1 운동은 고종이고 60만세 운동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또 다른 말로 융의왕제라고 하는데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3번 지암리학살 등 일제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 이 3.1 운동 시기에 발생한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 사건입니다. 정답 3번이고 신간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던 거랑 성진회와 각 학교 독서회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거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2번 밑줄근 개혁의 내용을 옳은 것. 자, 이 문제가 평소보다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키워드가 어려운 건 아닌데 정답이 평소에 비하면 할 만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속어를 제대로 못하신 분들은 좀 못 풀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제 영상에 다 다뤘었고, 근데 아마 그게 키워드가 좀 선지소가 제대로 안 되신 분들 이거 못 풀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 포인트는 궁극기무처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보자마자 바로 답 나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궁극기무처가 설치된 거는 1차고요. 만약에 이게 막 궁극기무처가 폐지되었다 이런 말 나오면 2차거든요. 이 정도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잘 나오냐면 1차 가보 개혁은 김홍집 총재란 게 나오고 2차 가보 개혁 때는 김홍집, 박영효, 열림 내각이 나와요. 그러니까 혼자 하면 1차, 두 명 있으면 2차 이 정도는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키워드 자체는 너무 지겹게 토 나오게 나온 건데 문제는 정답이 조금 어려웠어요. 1번 원수부를 두었다. 자, 원수부는 광무개혁이랑 관련된 겁니다. 틀렸고요. 그러니까 황제 직속 군대예요. 2번 재판소를 설치한 거는 2차 가보개혁입니다. 이때 이런 거 안 했어요. 3번 은본이제를 도입하였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은본이제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옛날에는 좀 화폐 기준을 뭐 근본이제냐 은본이제냐 이런 식으로 정했었는데, 그러니까 금 뭐 1kg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은 몇 원입니다, 아니면 은 1kg을 기준으로 몇 원입니다 정하는 건데, 이 1차 가불격 시기에는 이 은을 기준으로 이 화폐의 기준을 정하는 그런 개혁을 단행했어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뭐 공사노비법 혁파 아니면 과거제 폐지, 과부제가 허용 뭐 이런 게 나왔어야 되니까 뭐 좀 사랑과 관련된 키워드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은본이지를 줘가지고 답이 좀 어려운데 해서 좀 3점을 준 것 같아요. 근데 뭐 선지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선지 소거 안 됐으면 이 문제 뭐 좀 못 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정답 3번이고 4번 태양여고 공식 채택한 거는 을미개혁이고요. 오군형을 이형으로 통합했다는데 이거는 거의 1880년대 극초반이에요. 근데 얘는 1894년이어가지고 시기가 안 맞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3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항상 적절한 거 얘기했는데 저는 지난 회차 때 이게 나왔어가지고 당분간 안 나오겠지 싶었는데 또 나왔네요. 아마 제가 보기 이것까지 나왔으니까 3번 연속 낼 것 같진 않은데 이래서 기출을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 하나도 안 어렵던 게 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지난 회차 때 나왔던 문제 키워드가 이 문제 정답 키워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전 회차만 잘 분석했으면 이 문제는 직전 회차 때문에 꽁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정답 키워드를 아니 정답이 아니라 문제 키워드를 3개나 줬거든요. 그럼 되게 쉬운 문제였죠. 자, 이 단체의 경우에는 기존의 그 청나라에 대한 건 4대를 다룬 영웅이 아니라 영은문이고요. 영은문 없애버리고 독립문을 건립했고요. 오늘따라 해석이 좀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규탄했다. 그러니까 이 단체 활동으로는 러시아의 저령도, 그러니까 얘는 부동산, 그러니까 얼지 않는 땅을 얻기 위해 가지고 이걸 요구했었는데 거절하고 이 단체에 의해 가지고 할러 은행도 폐쇄되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혐오한 내용이 나오면 그냥 이 단체다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국협회에 의해 가지고 해산되었는데 이 단체의 경우에는 원래 입헌군주제를 지향했었거든요. 근데 이 단체가 공화정을 지향한다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강제로 해산이 된 이 단체는 독립협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꼼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동그라미가 4개잖아요. 근데 막 4개인데 알고 보니까 3개야 이딴 낚시 안 합니다. 하는 거면. 그렇게 양아치 아니에요. 4개면 무조건 4개인 거 고르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1번 평양의 대선학교를 설립하였다. 자, 신민회죠. 제가 아까 이거 언급한 이유가 자 지금 4개잖아요. 얘 3개죠. 그냥 틀린 거예요. 그냥 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지금 4글자 아니죠. 두 번째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주도하였다. 대한 자강회죠. 지금 이거 해석 안 돼요. 해석 안 되는데 4글자 아니죠. 틀렸어요. 직강소를 중심으로 패전개혁안을 실천하였다. 동학 농민운동인데 자 역시 동학 농민운동도 4글자 아니죠. 틀렸어요. 자, 그리고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홍보업 식사주 반포였다. 뭐 굳이 따지면 2차 가보 개혁인데 뭐 2차 가보니까 맞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2차 가보 개혁이면 2차 가보 개혁이니까 글자수 안 맞죠. 다 안 맞아요 지금. 그래서 관민공동회 개최하여 헌의육조를 건의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관민공동회, 만민공동회, 그리고 헌의육조를 중심으로 중추원 개편을 추진했다.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정답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회차 때는 관민공동회를 문제 키워드 주고 허니육조 관련된 게 정답 키워드 나오는데 그냥 지난 회차 나온 거 그냥 그대로 복붙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회차를 맛봤다 하더라도 쉬운 건 또 반복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만 잘 발라 드시더라도 점수 얻는데 절대 무리 없으니까 그런 훈련을 잘 하셔야 됩니다. 34번 다음 기사를 활용한 탐구활동 하다 적절한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조금 신박했어요. 한동안 안 나오다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 문제 때문에 앞으로 좀 뭐 한일 의정서라던가 아니면 한일 신협약, 정미칠조약 이런 것도 조금 넓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해설드리면 자, 이 문제는 오늘 나는 스티븐스를 쏘았다. 사실 얘만 보자마자 풀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인물은 사실 여기서 정답이 나왔는데 외교 고문에 임명됐대요. 외교 고문에 임명돼가지고 후한 대접 받고서 일본의 이익을 위해 한국인에게 온갖 잔인한 일을 자행해가지고 얘를 쏘았다는 거예요. 얘는 엄격한 친일파니까 얘를 제거해야 우리나라 지킬 수 있어. 그래가지고 당시 이 인물을 없앴던 인물이 장인환 그리고 장인환 그리고 전명훈이에요. 그래서 스티븐스를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장전해가지고 쫙 쏜 게 바로 이건데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포인트를 써야 돼요. 여기 외교 고문. 이 인물이 왜 외교 고문에 임명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면 이 문제는 그냥 3점을 꽁으로 드시는 거고 이게 파악이 안 되면 이 문제 되게 어려웠어요. 1번 제1차 한일 협약의 내용을 알아본다. 정답은 이거예요. 왜냐하면 제1차 한일 협약의 핵심이 뭐냐면 외교 고문으로서 외교 고문으로서 스티븐스를 임명하였고 재정 고문으로서는 메가타를 임명했어요. 그래서 이 메가타가 시행했었던 게 바로 화폐정리 사업이죠.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잡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삼국 간섭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한다. 이거는 그 청일 전쟁이 끝난 다음에 청나라랑 일본이 체결한 시모노세키 조약 때문이에요. 이 조약에서 문제가 되었던 게 중국의 랴오뚱 반도를 일본에게 넘기는데 이게 일본이 너무 강성지면 안 되니까 독일, 프랑스, 러시아가 야 빨리 돌려줘 해가지고 발생한 게 이거기 때문에 시모노세키 조약이 원인이고요. 일제가 조작한 배고인 사건의 영향을 파악한다. 이 사건의 영향은 신민회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니까 시기가 애초에 맞지도 않고 내용과도 연결이 안 되고요. 4번 영국이 거문도 불법 전용한 과정을 조사한다. 이건 1885년인데 얘네가 활동한 거는 거의 솔직히 1905년쯤은 가야 돼요, 거의. 그래서 시기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 가져간 거지 애초에 얘랑 연결이 안 되고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을 피신한 이유는 명성황후가 시해된 을미 사변을 계기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참고 이건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자, 35번.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걸 물어봤는데 이 문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유영은 미리 말씀드리면 그 일제감정기식에서 1910년대 국내 단체를 제대로 복습하신 분들은 이 문제가 되게 쉬울 거고 안 판 분들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키워드가 어려운 게 전혀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공부는 했냐 안 했냐 그걸로 갈리는 문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최익형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인물의 경우에는 그 원래는 그 개항기 시기는 의병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일제감정기 시기가 된 이후에 조선 총독부에게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키워드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이거랑 관련된 단체는 독립의군부인가? 이것만 여러분들이 유출을 했더라고 정답은 푸는데 절대 무리가 없었어요. 사실 이 독립의군부를 만든 대표 인물인 임명찬님을 유추한 게 되게 중요했는데 솔직히 그거 몰랐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 활동이 독립의군부랑 관련된 거다. 얘만 알았더라도 풀이가 전혀 무리가 없어가지고 되게 쉽다 한 유형이에요. 아무튼간 근데 이게 최근에 오다선질 몇 번 나왔어가지고 풀이 자체가 까다롭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1번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하였다. 이재명님이고요. 3번 국권 침탈의 과정을 정리한 한국통사 저술한 건 박은식님.
13도 창의군의 총대장으로서 서울진공작전을 지휘한 건 이건 이인영. 아니야, 군사장이 나오면 허위인데 총대장이란 키워드가 있으니까 이인영이고요. 논설 단연보국체를 써서 국채보상 운동에 적극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국채보상 운동 자체가 언급되면은 서상돈이라던가 김광재가 언급돼야 되는데, 논설 단연보국체를 쓴 거는 정확하게 장지연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정답 3번, 2번이에요. 정답 2번. 36번. 가 부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이 문제도 키워드 자체는 되게 많이 줘가지고 그냥 복습을 똑바로 하신 분들은, 이게 저는 솔직히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난 회차 때는 한국 독립군이 나왔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총사령 양세봉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보자마자 솔직히 조선 혁명군인 거 바로 나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힌트를 심지어 3개나 줘가지고 그냥 직전 회차만 똑바로 복습했더라도 푸는 게 전혀 무리가 없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독립군 이름이 다 헷갈리니까 그것 때문에 혼동한 거지,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았어요. 뭐 나머지 외에도 국민보 산하의 군사 조직이란 말이 있고, 뭐 남만주 지역에 있는 이거죠. 그리고 중국 의용군과 함께 싸웠다. 그래서 키워드 자체가 되게 많았었는데, 만약에 이게 헷갈렸다면 제가 하는 암기법 보세요. 뭐냐면 세봉이는 남쪽 지역에 세봉이는 남쪽 지역에 영흥은 영능가, 흥경성, 그리고 그러니까 세봉이는 남쪽 지역의 영흥 지역에서 혁명을 일으키다가 의롭게 전사한 인물이다. 여기. 그래서 다시 한번, 세봉이는 남쪽 지역의 영흥 지역에서 혁명을 일으키다가 의롭게 죽은 위인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1번. 간도참변 이후에 자유시도 이동한 거는 대한 독립군단이고요. 2번.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다. 여기 영흥이 있죠. 정답 2번이고요. 그러니까 세봉이는 영흥 지역, 이것만 외웠어도 이 문제는 2초 안에 풀어야 돼요. 3번. 조선 독립동맹의 산하의 군사 조직으로 개편된 건 이건 조선 의용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왜 제가 조선 의용대 적었는지 설명드리면, 그냥 대충 한 우한이 있다, 그냥 이쯤 있다 적을게요. 제가 지금 이게 뭐 동아시아사 아니니까 그냥 대충 적을 건데, 이때 당시에 그 조선 의용대에서 북쪽으로 이동한 얘들은 조선 의용군으로 개편이 됐었고, 남쪽으로 이동한 거는 한국광복군의 일부 편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조선 의용군 경우에는 김두봉이 이끌었고, 한국광복군은 김원봉이 이끄는 군대가 합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 독립동맹 산하의 군사 조직이 예인데, 그러니까 이 조선 의용군의 그 원래 군대는 조선 의용대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 의용대가 나중에 이 조선 의용군으로 개편된 거니까, 이 조선 의용군 이전에 개편되기 이전의 군대가 예이기 때문에 조선 의용대라 적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4번.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된 거는 이건 한국광복군이고요. 자, 중국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우한, 그러니까 한커우에서 창설된 거는 조선 의용대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37번. 가 운동에 대해 설명 옳은 것. 이 문제도 기출을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되게 무난하게 풀 수 있었는데, 보시면 일단 진주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운동 중에서 유독 지역 키워드를 많이 주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제시된 운동인 얘는 진주를 항상 키워드를 정말 많이 줘요. 그러니까 진주 나오자마자 얘인가라는 게 생각이 바로 안 되죠. 그건 기출을 제대로 그냥 안 한 거예요.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애정은 인류의 본량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체가 아니라 이 운동의 경우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평운동인데, 이게 왜 제가 공평과 사랑을 주목하냐면, 이 형평에서 형평이 거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저울을 둘 때 양쪽에 이렇게 차별 없이 똑같이 두라. 그러니까 저울을 양쪽 딱 뒀을 때 평등하게 대해줘. 그걸 말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공평을 보자마자 이 형평운동의 평자를 생각해서 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암기법이 아니라 그냥 그 단어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 단어 자체니까 외우셔야 되고, 잘 보시면 여기에 형평운동에 관련된 포스터 되게 많은데 얘가 진짜 극빈출이거든요. 한능동에서 예전 기출에서는 아예 형평운동 관련된 포스터로 얘를 정답 선지로 내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모르더라도 여러분들 이런 디테일한 힌트까지 잘 보시면 생각보다 먹을 게 많습니다. 아무튼 형평운동 1번 통감부의 찬압으로 중단됐다. 아니에요.
이 시기엔 총독부가 있어야죠. 2번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준 건 3.1운동이고요. 대한장애가 결성되는 배경. 자, 형평운동은 1923년부터 시작되는데 대한자강회는 1907년에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안 맞고 백정에 대한 사회적 철폐를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은 백정이라고 차별하지 말고 사람과 공평으로 대해줘 하는 맥락이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공평, 애정이 이런 맥락과 연결되기 때문에 답으로 나온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5번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여권 통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은 1898년에 발표됐었는데 이 이후에 찬양회가 주재됐다.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근후회랑 헷갈리면 안 돼요. 38번 밑줄근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 문제는 별로 어렵진 않았어요. 보통 일단 설명드릴게요. 일단 보시면 일단 조선물산 공진회가 나오는데 이 키워드도 기출사 5번 이상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기 적혀있는 경복궁에서 열린 일종의 박람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궁궐을 이제 본격적으로 일제가 활용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얘가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이건 알았어야 돼요. 토지조사 사업. 얘까지 몰랐으면 안 돼요. 이거 제 기억이 61회 때 그대로 나왔었거든요. 얘는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1910년대인 걸 유출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 시기를 내면은 정답 키워드든지 문제 키워드든지 나오는 게 크게 5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태영령, 그리고 헌병경찰제, 이건 정치적인 거고 조금 어렵게 되면은 범죄 즉결례, 그러니까 즉결 처벌권이 나올 수 있고 경제 관련된 키워드로는 여기 적혀 있는 토지 조사 사업 외에는 회사령이 언급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키워드 반복 훈련이에요. 그냥 훈련만 하면 어차피 여기 선에서 다 나오는데 이거를 훈련하신 분은 푸는 거고 제대로 안 해오신 분은 그냥 못 푸는 그냥 키워드 암기형 문제입니다. 여기에 굳이 조금 더 추가하면은 교사가 칼을 차고 제복을 입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번 한국시민서사를 암송하였다. 이거는 1930년대 후반 이후이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고요. 2번 경성제국대학에 강의하는 교수는 경성제국대학은 최소 1924년 이후로 시기를 잡아야 됩니다. 3번 조선인에게 태형을 집행하는 헌병경찰. 여기 그대로 나왔죠? 정답 3번이고요. 원산 총파업에서 연대 지원금 보내는 외국 노동자. 1929년인데 이 외국 노동자가 일본이랑 프랑스예요. 아니 해풍선이 왜 일제감정의 시기인데 일본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 일본 내에서도 사회주의 사상이 좀 퍼지면서 노동운동 같은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같은 노동자 사회운동 하는 사람으로서 너희 지지할게 하는 그런 맥락으로서 지원을 한 거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5번 나은규 감독한 아리랑의 첫 상영을 준비하는 단성사 직원. 아리랑은 1926년에 첫 상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은규 아리랑을 상영한 곳이 단성사인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39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 단체는 제 그 유튜브 중에서 10초 특강을 보신 분들은 이 문제 되게 쉽게 풀었을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가르쳤던 게 적중했는데 제가 이 문제가 쉽다고 평가한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10초 특강에 넣을 정도로 쉽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보통은 이 조선말 큰 사전이랑 여기 정답 키워드인 얘만 알죠. 이 문제 거의 90% 풀어요. 헷갈리더라도 거의 얘에서 다 끊겨요. 그러니까 대표적 인물 조선말 또는 우리말 큰 사전 그리고 한글 맞춤법 통일한 이 3가지만 암기하면 이 단체는 그냥 거의 꽁으로 먹거든요. 왜냐면 이 한글 수호 단체가 국문연구소랑 그 다음에 조선어 연구회랑 그리고 조선어 학회가 나오는데 이렇게 조금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내는데 솔직히 한글 수호 단체 중에서 10번 내면 9번 내는 게 얘예요. 거의 얘만 내요. 그러니까 얘만 공략하면 되는데 그 단체마저도 얘 3가지만 외우면 거의 90% 풀어요. 농담 안 하고 진짜. 물론 이런 식으로 한글 신문이라던가 국문연구소 이렇게 함정을 주긴 주는데 제껴요 제발. 그냥 조선말 큰사전, 한글 맞춤법 통일한, 최연배, 이경로 3가지만 외우시면 이 문제 거의 풀 수 있어가지고 핵심 키워드만 제대로 반복해주시면
이 문제는 나중 가서 어렵지 않게 풀 거예요. 아무튼 1번 한국신문인 제국신문을 간행하였다. 이거는 이종희란 분이 개항기 시기에 창간한 그런 신문인데 그냥 함정으로 일부러 그냥 한글 관련된 거 적은 것 같습니다. 관련 없고요. 2번 태극서관을 설립하여 서적을 보급한 건 신민회입니다. 3번 파리강화 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한 거는 파리강화 회의에 독립청원서 제출, 이거 대한민국 임시정부고요. 이 중에서 김규식 님이 파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한청년당이랑도 연결되는데 보통 시험에선 대한민국 임시정부랑 연결됩니다. 정답은 4번이고 5번 국문연구소를 두어 한글을 체계적 연구하였다. 그러니까 이 국문연구소도 솔직히 낼만한 키워드가 없어요. 오히려 국문연구소를 내면은 문제에서 주시경이라던가 지석영님을 언급하던지 아니면 그냥 국문연구소 자체를 안 내고 이 인물의 업적 유형을 낸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한글 단체니까 헷갈리는 거지 그냥 핵심 키워드만 반복해서 얘네들끼리 짝짓 키워드인데 그것만 암기하시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40번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얘기했는데 사실 이것도 제 최종 특강에서 제 꼼수를 배우신 분들은 이 문제 되게 쉽게 풀었을 거예요. 제가 어떤 꼼수인지는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일단 호는 100번 오잉? 아무리 역사를 몰라도 이 인물이 되게 메이저한 인물인데 이것만 갖다 푸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조금 더 살펴보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을 영위했대요. 이 인물은 총칭 시기에 거의 임정의 대표급의 인물을 했었고 남북 협상에 참여했다는데 이 인물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안 돼 하면서 3천만 동포 읍고를 발표하면서 남북 협상에 참여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서울 경교장에서 피살되었다는데 이게 개인 사조예요. 가끔 키워드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이 두 개 선에서 끊겼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 보고서 김구 선생님인 걸 유추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거 갖다가 유추했을 것 같아요. 자, 나 몽양 이 인물은 조금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좌우합작위원회가 언급됐거든요. 보통 이게 언급되면은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이후에 그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나오니까 남한말 단독정부 수립도 안 되면서 이 인물들이 뭐 미소 공동위원회 재개하고 여러 가지 정치 그런 방향성 같은 걸 제시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인물은 여운형 아니면 김규식이구나. 그걸 유추했어야 되는데 이 인물이 해화동에서 피살되면서 이 단체가 와해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 단체가 이 단체가 아니라 이 인물이 여운형 님인 걸 유추를 했어야 됩니다. 기억 상하이에서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였다. 지금부터 꼼수 알려드릴게요. 먼저 해설하기 전에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꼼수가 뭐냐면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이 나왔잖아요. 그럼 가나 인물에 대한 유형이고 이렇게 박스형으로 문제를 내면은 1번과 5번은 일단 제끼세요. 네? 이게 뭔 개소린가 할 수 있는데 제가 뭘 얘기하신 거냐면 가나 인물을 내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방식이냐면 이런 식으로 가나 인물을 주고서 뭐 나 그리고 가나 인물 이런 식으로 그냥 1, 2, 3, 4, 5번 그냥 이런 식으로 내는 문제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보기형을 내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뭔 차이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때는 그냥 가의 인물만 정답을 낼 수도 있고 나의 인물만 정답을 낼 수도 있고 가나 인물을 동시에 낼 수도 있는데 얘는 좀 가능성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낼 때는 보통 두 개 중에 한 명이 답이 될 확률이 높은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은 이 가의 인물의 업적도 알아야 되고 나의 인물도 업적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1번이라던가 5번의 경우에는 두 인물 중에 한 명이 강제로 패싱돼요. 그러니까 이 한 명의 인물을 몰라도 내가 이 인물을 완벽하게 알면은 정답을 푸는데 무리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정답을 안 내요. 그럴 거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 인물을 동시에 알아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의도해서 낸 경우가 한능 검에서는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2번, 3번, 4번 중에 섞어야 가의 인물도 알아야 되고 나의 인물의 업적도 알아야 풀 수 있게 내는 거니까 그 가능성을 고려해가지고 2번, 3번, 4번 중에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조금 더 꼼수 알려드릴게요. 그럼 일단 이 2번, 3번, 4번 중에서 정답률이 거의 90%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기억 상하이에서 한인애국단을 조직했대요. 맞죠? 김구 선생님은 그 상하이 시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부흥을 위해 가지고 한인애국단 조직했으니까 맞는 건데 그러면 정답은 끝났어요. 이거 더 안 봐도 돼요.
네? 할 수 있는데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자, 아까 말했듯이 1번은 안 돼요. 1번은 기역, 니은만 갖다 내는 거 없어요. 그럼 이 인물 몰라서 푸니까 이 문제 의도에 맞지 않는데, 자,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지금 이 인물의 업적도 알아야 되면은 니은은 당연히 답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럼 니은 들어간 거 당연히 다 틀리는 거예요. 애초에 기억이랑 그 디귿, 그러니까 니은 답이 될 리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럼 기억 디귿 아니면 기억 리을 되는데 기억 리을이 선지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개꿀이라는 거예요. 만약 기억이 정답이야, 그냥 바로 2번 찍으면 되고, 니은이 정답이야, 그럼 이 중에 정답률 50%인 거예요. 이렇게 개꿀형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금 꼼수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제가 말한 게 맞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니은 조선연맹 간부학교를 세웠다. 자, 김원봉님이에요. 벌써 다 만드는 거 보이죠? 디귿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활동을 주도했다. 맞아요. 이 인물은 안재홍님이랑 더불어서 뭐 치안대 이런 거 조직하고, 그런 정부의 기초가 되는 여러 단체 같은 거, 기구 같은 걸 조직하는 역할을 담당했어요. 이전부터 조선건국동맹 이런 거 만들면서 광복 이후에 그런 준비를 탄탄하게 하신 분이 여운형님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 미국에서 귀국하여 독립척성 중앙협의회를 이끌었다.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거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근데 이승만의 경우에 대통령까지 해가지고 그 대통령 이전의 업적을 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승만이 이 단체의 대표자였던 거는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2번이에요. 41번 밑줄근 국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 문제 조금 어려워요. 조금. 다른 문제에 비하면 얘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거지. 솔직히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다고 저는 생각 안 하는 게, 이 문제가 62의 기출을 그대로 응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는 조금 개헌사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어려울 수는 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문제에 비해 조금 더 어렵다는 거지 그렇게 엄청나게 킬러까지는 아니에요, 솔직히. 왜냐면 제가 이 문제가 왜 그 직전 기출을 풀었다면 쉽게 풀 수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이 우표는 우리나라 최초 실시된 총선거. 일단 여기서 일단 포인트가 50 총선거란 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예요. 그래서 이 4대 원칙에 따라 가지고 2년의 의거한 임기가 2년인 국회래요. 그러니까 힌트가 지금 두 개예요. 최초 실시된 총선거를 통해서 만든 국회고 임기는 2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잡고서 이 문제 제시된 국회가 재헌 국회인 걸 추론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임기가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에요. 근데 이 재헌국회 임기가 2년인 이유가 뭐냐면, 이 재헌국회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헌법의 초안, 그러니까 처음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이기 때문에 일종의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이 국회는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 조금 과도기적 성격을 지니는 국회이기 때문에 다른 시기에 비해서 유일하게 임기가 짧다는 힌트를 정확하게 잡았어야 됩니다. 아무튼 재헌국회 관련된 거니까 1번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맞아요. 일단 이 재헌국회 시기에 했던 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 반민족행위 처벌법이랑 여기 귀속재산 처리법이랑 그리고 농지개혁. 재헌국회 관련된 가장 빈출 세 가지 키워드가 이거기 때문에 먼저 이걸 먼저 공략해 주셔야 되고, 의원들의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뭐냐면 지금 이 선거는 재헌국회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건 재헌국회니까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직선제를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을 뽑은 다음에 국민들에 의해서 뽑힌 이 국회의원들의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을 간선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혹시라도 정치를 잘 모르신 분들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뭐 직선제, 간선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대통령 선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직선제란 거는 말 그대로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건데, 간선제의 경우에는 여기 적혀있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제는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선거하는 거고, 간선제는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선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0국회는 간선제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뽑힌 대통령이 이승만이에요. 3번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로 운영되었다. 자, 이게 언급되려면 1960년대 초반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가 기출 연계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지난 기출 때는 허정과도 내각, 그러니까 허정과도 내각을 주고서 이 시기에 시행된 개헌을 바탕으로 선출된 국회의 특징이 뭐예요? 이 허정과도 내각 때는 3차 개헌을 했었으니까 민의원 참의원은 양원제로 운영되었다. 이걸 포인트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허정과도 내각이 1960년대인 걸 알아요. 이걸 알고 있으면 이 오시통 선거는 1948년인데 시기가 연결이 안 되나?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선지가 정확히 모르더라도 이거 시기가 안 맞아서 틀린 거 아닌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풀 수 있는 게 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답을 똑바로 해두시면 이렇게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를 완벽하게 모르더라도 이런 식으로 비껴쳐서 풀 수 있다는 거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민의원과 참의원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민의원과 참의원이 언급되는 게 1차랑 3차가 있거든요. 근데 1차 개헌 시기에는 헌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걸 실제로 시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양원제가 언급되면은 거의 사실상 3차만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설명 좀 길었는데 4번 일부 지역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지 못한 채 출범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맞아요. 왜 맞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선지를 이해하려면은 그 제주 4.3 사건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제주 4.3 사건은 좀 말이 꼬였는데 제주 4.3 사건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면서 남로당을 중심으로 봉기를 일으킨 사건인데 이 제주 4.3 사건 때 이 결과로 제주도에서 좀 난리가 나니까 여기에 두 개의 선거구에선 투표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제주도 지역의 두 선거구의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지역 국회의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주도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지 못한 채로 출범한 게 재헌 국회예요. 그래서 이 재헌 국회랑 제주 4.3 사건을 연계해서 조금 이해에 대해서는 선지라 조금 난이도가 있긴 했어요. 근데 아무튼간에 뭐 말도 안 된 걸 낸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포인트 잡는 게 필요했습니다. 아무튼 정답은 3번이에요. 42번 가 전쟁 중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얘기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문제 시험이 끝난 뒤로 좀 논란이 발생했는데 이 문제는 미리 말씀드리면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왜 이게 정답이 없는지는 조금 제가 보충 설명을 이따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실 분들은 보시고 아니신 분들은 그냥 선지 분석만 보세요. 자, 일단 이 문제 포인트는 흥남철수예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남한이 압록강까지 진출하다가 중공군의 개입을 받으면서 다시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여기 흥남에서 한번 철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일사후퇴, 그러니까 서울에서 다시 한번 일사후퇴를 하는 그런 흐름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6.25 전쟁인 걸 추론을 했어야 되는데, 자, 이 흥남 철수가 얼마나 유명했었냐면은 진짜 여기 이 메러디스 빅토리오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다 태워가지고 정말 피난민을 쫙 구출한 큰 사건이기 때문에 되게 한능검에서 자주 나와요. 아무튼 볼게요. 국민방위군에 소집되는 청년. 자, 그 국민방위군 사건을 말한 건데 이게 뭐냐면 그 국민방위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국민방위군의 장교가 이 전쟁 중에 횡령 사건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한능검에서 이 국민방위군 관련된 키워드를 좀 많이 언급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출을 안 풀면 모르는 키워드예요. 아무튼 맞는 내용이고 원조 물자 배급을 기다리는 시민.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유추를 했어야 되는데 전쟁이니까 원조 물자. 그러니까 전쟁 시기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원조 물자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건 맞는 내용이죠. 3번 치과증권을 쌍값 매각하는 지주. 이게 살짝 헷갈리기 쉬웠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거 농지개혁인데 어? 전쟁이랑 연결이 되나? 할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얘도 맞기는 맞아요. 왜냐하면
자, 이게 왜 맞냐면은 농지 기억 자체는 1940년대 후반이에요. 그래, 얘까지는 아는데 그럼 안 맞는 거 아니었을 수 있지만, 자, 이 농지 개혁 통해 가지고 지주가 지가 증권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사면서 이 지가 증권을 줬었는데, 이게 이 6.25 전쟁 시 이어지면서 이 갑자기 뭐 휴지 조각이 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가 오신 거냐면, 이 농지 개혁 결과 지주가 지가 증권 얻긴 했죠. 그러니까 이 키워드가 이 시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전쟁 때까지 이어지겠죠. 이때 가서 뭐 이거 파는 게 무리가 있을 만한 내용 아니거든요. 그 정답은 일단 얘도 일단 무리 넣고, 일단 제가 4번 설명드리기 전에 5번부터 설명드릴게요.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 소식을 보도하는 기자. 자, 이거는 1948년 이전이기 때문에 이 6.25 전쟁 시기를 고려하면은 시기가 얘가 유일하게 안 맞기 때문에 정답 키워드는 5번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정답 키워드는 확실하게 이 시기와는 안 걸쳐요. 그래서 얘가 맞는 내용이긴 한데, 문제가 된 거는 얘예요. 얘가 논란이 발생한 거예요. 얘가. 왜냐면 사실 이 선지가 왜 문제가 있었냐면은, 포로 수용소에서 석방되는 반공 포로가 있었다면은 문제가 안 되거든요. 이게 문제가 없는데 얘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얘 거제도. 얘 때문에 논란이 발생한 건데, 왜 그런지 이거는 혹시라도 그냥 정답 설명했으니까, 그러니까 안 듣고 싶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 포로 수용소에서 반공 포로가 석방되었다, 이거는 6.25 전쟁이 맞는데 이 거제도 때문에 논란이 발생한 거다, 그냥 그것만 보고 넘기시고,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들으세요. 자, 일단은 이게 한능검에서 거제도,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거제도에 그러니까 포로 수용소가 있었던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거제도에 그런 포로 수용소가 있었던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반공 포로 석방이라는 키워드를 봤을 때는 거제도에서는 실제로 탈출한 사람이 없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게 흔히 거제도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저도 솔직히 해설을 옛날에 찍었던 걸 좀 고쳐야 될 내용이 좀 있거든요. 이거 저도 솔직히 제대로 몰랐던 부분이 있는데 반성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본론 들어와서, 이 반공포로가 거제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부산이라던가 뭐 대구라던가 아니면 뭐 마산이라던가, 그러니까 이 포로 수용소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공포로 석방이란 것은 되게 많은 지역에서 발생했었던 건데, 어 제가 활용하는 증거에 따르면 국방연구소, 그러니까 국방군사연구소의 기록에 의하면 거제도에서 탈출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확실하지 않은 논란이 많은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어떤 A의 기록에서는 뭐 누군가의 증언, 그러니까 구술에 의해 가지고 탈출한 사람이 있다 이러고, 어디 뭐 이런 국방부 이런 데서는 탈출한 사람이 아예 없다고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제도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반공포로 석방됐는지 안 됐는지는 지금도 논증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답을 만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해가지고 이 선지를 잘못 만들어 버려가지고 그냥 전원 정답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답 키워드에 문제가 없는데 오답 키워드 잘못 만들어가지고 이게 오랜만에 정답이 없다고 처리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왜 혹시 논란이 되셨는지 이걸 아신 분들은 아시고,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옛날에 58에 40번 때 정답이 얘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방공포로가 석방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하는 건 문제인 게, 이선지가 지금 58회 때 이미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정답은 제대로 만들어 놓고서 오다 잘못 만들었다고, 이렇게 정답 없으면 처리할 거면 이때 이미 정답 없으면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조만간에 한능검 사이트에 이게 좀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려서 이거는 좀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문의를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왜 이게 논란이 되는지는 이런 이유에 근거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맞는데 이 오답 선지 때문에 정답이 억슴으로 처리됐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3번. 가 정부식이 또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포인트 자체가 어렵진 않았어요. 잘 보시면 여기 228 민주운동이란 키워드랑 3.15 의거가 적혀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포인트를 잡았어야 되는 거는 4.19 혁명이랑 관련된 키워드인 걸 찾아주셔야 되는데, 자, 일단 보시면 민주당 부통령 후보 장면에 대구 유세 있는 날에 이 정부가 유세장에 학생들이 가지 못하도록 주말에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자, 이때 이 가정부의 여당은 자유당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라는 게 A구랑 B 후보가 있어요. 그러면 막 A 후보는 막 이만큼 와 다 모여 있는데 B 후보는 막 이런 식으로 안 모여 있어 봐요. 그러면 기세가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당의 입장에서는 야당에게 이렇게 그 유권자 사람들이 많이 가서 자신들의 기세가 떨어지면 나 더 이상 정치를 못 하는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강제로 주말에 학교에 등교시킨 거예요. 학생들이 빡쳐가지고 발생했었던 게 이 228 민주운동인데, 그 외에도 뭐 38 의거, 3.15 의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의거가 발생하다가 이 4.19 혁명이 펑 터지면서 이 문제 제시된 정부인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 잡고서 이승만 정부를 낸 거고, 이 문제 키워드가 전체적으로 4.19 혁명이랑 관련된 그런 이전의 흐름을 낸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문제를 어렵게 내면은 228 민주운동을 주고서 그 이후에 뭐가 있었어요? 4.19 혁명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4.19 혁명을 계기로 이승만이 하야했었습니다. 이런 흐름을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1번, 프로야구가 6개 구단으로 출범한 거는 전두환 정부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요. YH 무역 노동자들이 야당 당사에서 농성하였다. 박정희 정부예요. 여러분들 여기다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YH 무역 농성 사건을 계기로 부마 항쟁이 발생했었다. 이 흐름도 외워두세요. 3번,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삼청교육대가 실시된 거 역시 전두환 정부고요.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으로 관련자들이 탄압받은 거는 박정희 정부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불리는 내용도 되게 많아요. 5번, 평화통일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구속되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인데, 이 조봉암의 경우에는 3대 대선 때 후보였고, 지금 이거는 4대 대선이거든요. 이게 1960년이고 이게 56년인데,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걸 기억해도 좋은 게, 이 조봉암이 3대 대선 때 거의 7대 3으로 아쉽게 졌거든요. 근데 이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는 얘네 더 커지면 우리 4대 대선 때 질 것 같아가지고 이 조봉암을 1958년에 쟤는 간첩이야, 그래서 이 진보당은 간첩 세력들이 모여있는 곳이야 하면서 강제로 해산시키고 얘는 간첩으로 몰아가가지고 강제로 죽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조봉암 사건이 되게 키워드로 되게 많이, 조봉암 사건이 아니라 진보당 사건이 힌트로 많이 나왔어가지고 기출을 제대로 분석하신 분들은 이거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44번, 가나 헌법이 제정된 시기 사이에 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솔직히 문제 퀄리티 자체는 되게 잘 만들었어요. 깔끔하게 만든 문제인데, 이 문제의 포인트가 뭐냐면, 개헌사를 모르신 분들은 이 문제가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인데, 제가 지금부터 이 1차부터 9차 개헌 중에서 이 개헌들은 어느 포인트를 보고서 몇 차 개헌인지 찾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가는 나머지 다 볼 필요 없고 얘만 보시면 돼요. 계속재임은 3기 하나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3차가 아니라 3선 개헌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제시된 첫 번째 개헌은 1969년에 6차 개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포인트로 잡았어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각 개헌마다 포인트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선 계속 재임은 3기 한다. 그래서 3번 대통령에 선출될 수 있다는 맥락을 다룬 게 포인트고요. 오른쪽의 경우에는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 그러니까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뽑는다. 직선제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국민이 뽑는 거고, 이런 식으로 뭐 국회의원, 뭐 통일주 국민회의, 아니 뭐 대통령 선거인단 이런 거 뽑는다. 그러면 다 간선제입니다.
다음 대통령 임기는 6년이라는데 자, 잘 보시면 여기는 대통령 임기가 4년이고 임기에 대한 제한을 걸어놨는데 여기는 임기에 대한 제한이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헌법이 제정된 이후에 무제한으로 대통령 당선될 수 있었고 대통령에게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초헌법적인 권력을 준 걸 보고서 여거는 7차 개헌, 다시 말해서 유신 헌법을 다룬 걸 추론했어야 됩니다. 1972년인데 자, 그럼 6차 개헌이랑 7차 개헌 사이에 그런 흐름이 뭐가 있냐? 그거를 이해하시는 게 포인트인데 1번 지방자치제가 전면 시행되었다. 이건 거의 김영삼 정부 시기까지 가야 돼가지고 시기가 너무 이후고요. 여수순천 10, 19 사건은 거의 그 정부 수립 직후에 발생한 거라 너무 이전이고요. 일부 군인들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다. 자, 이거 박정희 정부의 사실상 처음 시작 시점이기 때문에 이전이라서 안 맞고요. 4번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정답은 일단 이건데 자,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가나 시기는 보통은 가해 사건을 계기로 선지의 사건이 발생하던지 선지의 사건을 계기로 나의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번에는 선지의 사건을 계기로 나의 사건이 발생한 흐름을 낸 거예요. 이게 왜 흐름이냐면 이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최초의 남북 통일 교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통일은 뭐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을 한 다음에 북한과 남한에서 그리고 이제 통일 관련 얘기했으니까 통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그런 기구 같은 걸 설치해야겠다면서 남한에서는 남북 조절 위원회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런 기구도 만든 김에 우리도 완전히 새롭게 변해야 통일 같은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이 명분에 의해서 우리 완벽히 새로 변화할 거야 라는 명분에 만든 게 유신헌법이고 북한에서는 같은 이유로 만든 게 사회주의 헌법이거든요. 물론 형식상으로는 완전 새롭게 개편해야 된다 명목하에서 개헌을 잡은 거지만 실제로는 둘 다 독재를 위한 그런 법으로서 만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독재라는 그런 결과랑 무관하게 어쨌든 통일이라는 명분을 하기 위해서 이걸 발표한 다음에 시행된 개헌이 유신 헌법이기 때문에 흐름상으로는 얘가 제일 자연스러워가지고 정답은 4번인 거예요. 나머지 한일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6.3 시위는 64년에 발표한 거라 시기가 역시 이전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45번 다음 뉴스에 사건이 있었던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얘가 아마 이번 회차에서 그나마 가장 변별력이 있었다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쉬웠다면 되게 쉬웠고 선지소고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문제 못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 키워드가 오랜만에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엥? 이 단계 답이라고 해서 당황해서 틀리신 분도 있을 텐데 솔직히 선지소고만 제대로 쓰면 3점을 먹을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 못 풀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쉬웠어요. 천태일 1970년대 노동운동 대표자인 전태일의 분신 자살 사건을 내가지고 포인트 자체는 박정희 정부인 게 어렵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정답 선지가 어려웠어요. 일단 1번 한평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이 전개되었다. 정답은 일단 이게 맞는데 아마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직접 푸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에? 고구마? 약간 여러분들 눈이 띠용 하면서 이랬을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시험장에서 저는 솔직히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을 원래 알고 있긴 했는데 잠깐만 이게 진짜 답으로 나온다고? 저도 좀 당황을 했던 문제긴 해요. 일단 이게 뭔 사건인지 설명을 드리면 1976년에 이 한평이라는 데가 전라남도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남도의 한평의 농민들이 이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을 요구한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근처 지역의 농협에서 이 농민들의 고구마를 다 사준다고 했어요. 근데 이 나중에 이 농협이 배신 때려가지고 고구마 안 사 이래 버려가지고 고구마가 다 썩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빡쳐 있는 상황인데 당시에 근처에 그 가톨릭 농민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농협이 배신을 때려가지고 나중에 가톨릭 농민회에서 이 한평고구마 관련된 그런 농민운동을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정부에 의해서 보상을 받았는데 이 사건이 어떤 의의가 있냐면 이 한평고구마 보상 사건이 농민운동으로서도 거의 사실상 그런 정부에게 승리한
운동이란 의의가 있고 플러스로 여기에 종교까지 연계해가지고 그럼 박정희 정부 시기에 정말 극고난도 운동의 성격으로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는 거면 최근에 노동자던가 농민 그런 운동을 많이 내고 그러니까 좀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다양한 그런 계층의 운동을 많이 내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이번에는 저번 기출 때는 광주 대단지 사건을 내 가지고 이걸로 통해서 노동자랑 연결되는 그런 운동을 냈다면 이번엔 비슷한 포인트로 농민과 관련된 걸 좀 비껴쳐서 내려고 이 키워드를 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에게 그 정도 선까지 이해를 바라진 않고 왜 굳이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 의도를 파악한다면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아무도 정답은 1번이고 2번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의 3조 호황이 있었던 거는 전두환 정부 시기고요.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거 노무현 정부. 자, OECD는 어이구 이거 잘못 적혔네요. 자, 노무현 정부고 이 OECD는 김영삼 정부.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설치된 건 전두환 정부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기 2번부터 5번이 최근 기출 3회 이내에 분명히 전부 다 언급된 선지예요. 제가 다시 분석해봤는데 분명히 60회랑 60에서 62의 선에서 100%다 언급됐어요. 제가 다 분석해봤는데 없는 선지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선지 소거만 제대로 했었더라도 이 문제를 푸는 게 어렵진 않았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치를 길렀다면은 이렇게 풀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사진도 잘 보면 흑백이에요. 그리고 TV가 되게 옛날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시나요? 지금 이런 TV 없잖아요. 근데 한는 거에서 보통 이런 식의 사진의 구조를 내면은 이거 생각보다 중요한 힌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내죠. 그러니까 잘 들어. 이거 진짜 찍는 게 아니라 이거 꼼수인데 한는 거에서 흑백 사진이에요. 이런 식 TV 옛날 거 줘요. 그러면 보통 현대사를 기준으로는 이승만 정부에서 넓게는 전두환 정부를 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봐봐요. 지금 3번과 4번은 여기 범위 안 들어가죠. 소거해요. 근데 2번과 5번은 전두환 정부죠. 지금 겹치는 선지가 또 두 개니까 소거해버리면 이게 뭔지 모르더라도 남는 게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 소거를 할 거면은 이렇게 더 논리적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외워서 풀 수는 없어요. 또 뭐 고구마 말고 뭐 감자 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감자 사건 이런 건 없는데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게 교과서에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교육과정 교과서에서 이게 있다 보니까 출제하는 것 자체가 무리 넣은데 그런 거 다 제끼시고 난 문제만 풀고 싶어. 그럼 이런 꼼수를 좀 아셔가지고 문제를 좀 요령 있게 푸는 스킬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설명 좀 길었는데 46번 가에 해당되는 문화유산 옳은 것. 자, 이 문제 조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당황했을 만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보기엔 이 페이지가 제일 어렵거든요. 지금 문제가.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문제 있는 불상 자체는 솔직히 안 어려웠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60일의 기출 가보세요. 거기에 오답으로 나온 거 그냥 그대로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지만 3회 이내 기출만 제대로 분석해도 발라먹을 수 있는 문제가 정말 많은데 약간 전 그 생각 들어요. 이 문제 해석 안, 야, 여기 있는 이 키워드가 포인트인데 이게 파악이 안 되면 뭐 두꺼운 입술, 날카로운 코 보면서 어, 얘는 코 안 날카로운 거, 아, 입술? 모르겠어. 얘는 코가 이상한데? 얘뭐 입술 이게 두툼한 건가? 이런 식으로 문제 풀었을 것 같은데 포인트는 부석사 무량수전에 있는 소조불상이다. 솔직히 이것만 알았다면은 여기 있는 키워드가 부석사, 소조, 열의 자상인 거 알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번에서는 일단 고려시대 불상이고 그리고 부석사 무량수전 내부에 있는 불상이 뭔지를 알아내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이걸 아시는 분들 쉽게 푸는 거고 아니었으면 이 문제 되게 어렵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나 선지 분석하면은 1번은 석굴암이고요. 신라서 시기가 안 맞고 2번이 가끔 오다고 나오게 했었는데 이건 뭐냐면 금동 관음보살 좌상이란 거예요. 약간 그 티베트 라마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여말선 쪽 그러니까 고려말에서 조선 초에 제작된 걸로 추론되기 때문에 안 맞고요. 자 3번이 이름이 좀 어려운데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자상이거든요. 근데 얘는 답이 안 되는 게 고려시대는 맞는데 얘는 철불이에요.
근데 이 부속사 내에서 철부를 만들진 않았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고, 자, 4번의 경우에는 이거는 삼국시대, 그러니까 고대 시대 어느 국가인지 모르는데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기 때문에 얘도 해당이 안 돼가지고 정답은 이 부석사 무량수전이라는 키워드 보고서 이 내부에 있는 이 불상을 찾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사실 이거랑 매칭해서 평소에 키워드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 문제 쉽게 풀었을 거고, 아닌 분들은 이 문제 되게 어렵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자, 47번 다음 자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시고 주목해야 되는 게, 최근에 한지문에서 두 문제를 내는 스타일이 거의 3연속 출제되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60일에서 63회 기준으로는 이 문제가 제일 쉬웠어요, 객관적으로. 왜냐면 60이라던가 62회 때는 한 개 내지는 두 개가 난이도가 진짜 높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높아봐야 얘 빼고는 없어요. 그나마 뽑은 게 얘거든요. 솔직히 근데 얘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왜냐면 여기 송상현이 진짜 기초에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옛날부터. 그래서 옛날보다는 그래도 좀 난이도를 낮게 내려고 확실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합격률이 높게 안 나온 게 저도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은, 자, 첫 번째, 살리타가 처인성을 공격하였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포인트가 이건데, 이 살리타를 그 화살로 쏴 죽인 김윤우를 여기서 추론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 승병인 김윤우가 이 몽골의 장수인 살리타를 처인성에 격퇴했다고 보고서 고려 시대의 몽골의 2차 침입을 추론했어야 됩니다. 자, 다음, 나의 경우에는 우리 부대가 평양을 포위했다는데 지금 보장왕이라던가 연남산 이런 키워드, 그러니까 뭐 연남, 봉남, 덕남 등, 그러니까 좀 많이 꼬였는데, 이 보장왕의 경우에는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에요. 근데 고구려 마지막 왕인데 이 평양이 포위되면서 결과적으로 항복을 청했다는 거 보고서 고구려가 멸망한 시기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셨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도 그 왕이라던가 인물 키워드를 정확하게 찾는 게 중요했어요. 자, 다 적병이 두 차례나 용골산성을 공격해왔지만 정봉수가 홀로 성을 지켰다. 자, 이 문제에서는 최근 기출에서 정말 많이 나온 용골산성과 이 근처에서 활동한 정봉수를 보고서, 아, 이거는 후금의 침입을 막은 정묘호란이구나, 이걸 유추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정묘호란, 용골산성, 병자호란, 남한산성, 이거 최근에 진짜 많이 나왔어가지고 절대 헷갈리면 안 됐었고, 자, 마지막 라는 솔직히 이 송상현을 갖다 풀어야 되는데, 조금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외적을 보고서, 자, 이 정묘호란은 후금이에요. 병자호란 청이고, 그리고 이 여기 나오는 이 외적은 임진왜랑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정묘호란이 발생했다는 걸 알았다면은 이 문제는 푸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참고로 그 송상현이 나온 거 보니까 거의 임진왜란 극초반 전투인 동래성 전투를 찾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가라 전투를 이런 순서대로 옳게 나눈 거 이겼으니까, 첫 번째는 고대 시대인 얘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고려 시대인 얘가 두 번째,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발생했었으니까 나가 라 다가 돼가지고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자, 이 문제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쉬웠어요. 근데 얘는 좀 난이도가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난이도가 높다고 한 이유가, 최근 기출에서 얘랑 관련된 선지를 거의 안 주다가 갑자기 오랜만에 부활시켰고, 잠깐, 이런 거를 정답으로 낸 게 최근에 없었는데 가지고 꼼꼼하게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이 문제에 되게 당황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자, 라전투가 발생한 지역사를 이번 이렇게 응용했었는데, 자, 이 송상현의 경우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일본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쳐들어올 때 처음에는 여기로 쳐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 발생했었던 전투가 뭐가 있냐면, 부산진, 그러니까 거의 항구 근처에 먼저 온 다음에 동래성 전투가 발생하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가지고, 이거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상주란 지역이 있거든요. 상주 여기 조금 위에인데, 2일에 상주 전투가 나오고,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신립의 탕금대 전투가 나와요. 그 결과 선조가 의주로 피랑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암기시키냐면은 부동탄선 이렇게 암기를 시키는데 지금 부산진이란 동네에서는 공통적으로 부산 지역, 그러니까 여기 거의 끝자락에서 처음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포인트는 인진이란 초기이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부산 지역사를 유추하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그럼 부산 지역에서 벌어진 거,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 발생한 거 고르면 되는데 정답 키워드가 솔직히 어렵긴 어려웠어요. 보시면 1번 내상이 무역 활동을 전개하였다. 정답은 일단 이거예요. 내상은 일본과 그런 교역을 했던 대표적인 상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이 문제를 되게 주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상의 경우에는 뭐 의주, 개성의 경우에는 아이고 이렇게 적지 말고 자 송상의 경우에는 개성 그리고 그 경강상인의 경우에는 얘는 한강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상인이고 내상은 부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문제를 좀 더럽게 내면은 상인들은 이렇게 어디서 활동했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송상의 경우에는 뭐 사계치부법이라는 그런 독특한 회계법을 썼다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최근에는 상인 유형 키워드가 제가 아까 다뤘었던 전반부에 조선시대 후기의 사회상 유형 외에는 그러니까 조선시대 후기 사회상 될 때 이 만상이나 송상이라던가 뭐 내상이 활동했었습니다. 이 정도로만 나왔었는데 갑자기 상인 키워드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모르면 못 풀게 낸 문제가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64회 이후로는 상인 관련된 유형이 오랜만에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안승이 왕으로 봉해진 보덕국에 세워진 건 전북 익산이고요. 3번 지역 차별을 반발하여 홍경래가 봉기한 거는 이거는 거의 그 평안북도 정두 지역 근처이기 때문에 아예 관련이 없어요. 이거 북한 쪽이고 만족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 해방을 도모한 거는 개성 지역이고요. 지주 문제 처리 횡포에 맞서 소작쟁이가 일어난 거는 전남 신안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나머지 문제는 쉬우니까 금방 할게요. 49번. 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박종철 열사랑 그리고 4.13 후원 조치가 무효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4.13 후원 조치는 이때 당시 직선제 개헌을 요구했었거든요. 직선제 개헌을 요구했었는데 이걸 발표하면서 직선제 개헌 안 할 거야 하면서 국민들이 빡쳐가지고 일으킨 민주화 운동이에요. 그때 당시 희생된 인물들이 대표적으로 박종철 열사랑 이한열 열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기출 키워드 반복했으면 절대로 틀릴 수가 없는 매우 쉬운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6월 민주항쟁, 뭐4.19 이런 거는 그냥 반복되는 키워드만 암기하시면 절대 틀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유형 틀린다. 키워드 복습이 안 되신 거니까 훈련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1번 허정, 과도 정부가 구성되는 계기가 된 거는 4.19 혁명이고요. 2번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맞죠? 이 아까 제가 그 직선제 개헌이 요구를 거부당해가지고 이런 민주화 운동이 발생했다 했으니까 그 결과는 반대가 나와야겠죠? 정답은 2번이고 야당 총재 국회의원 제명을 계기로 촉발되었다. 이게 아까 제가 그 43번 때쯤 다뤘었던 부마 항쟁입니다. 4번 관련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물로 등재된 거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고요.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된 결과 아까 언급한 4.19 혁명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번 63회 마지막 문제인 50번 문제. 다음 선언을 발표한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게 최근에 계속 오답 선지로만 나오다가 드디어 이거랑 관련된 선언의 원문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문 자체를 내가지고 어렵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제 10초 특강에서 그대로 적중했어요. 마지막까지 제대로 발라먹었는데 이번에 자 10초 특강에서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거밖에 안 강조했어요. 자 소련, 중국 등과 뭔가 교류를 한다는 맥락이 나오면 노태우 정부니까 여러분들이 선지에서 유엔은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유엔 동시가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유엔 동시가이 남북 기본 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찾으면 된다는데 자 유엔 끝. 자 소련 중국 나왔다. 유엔 기본적 비핵화 끝. 자 이 문제 너무 쉽게 발라먹었는데 자 제가 이 꼼수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원래대로 풀면은 이 문제는 이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걸 약속하면서 이것들을 할 거라 했었는데, 그래서 원래 이거의 원문 이름은 뭐냐면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77선언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77선언을 낸 건데, 이 77선언의 핵심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통일에 대한 그런 움직임을 모색하겠다. 그래서 이걸 발표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유엔 동시 가입, 남북 기본 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이 나온 거고, 이런 식으로 사회주의 국가랑 수교를 맺겠다는 맥락에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노태우 정부를 내면은 뭐 소련, 중국, 헝가리 등이랑 수교를 한다는 맥락이 힌트로 되게 잘 나오는데, 그거를 제가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소련, 중국 이런 거 나온다, 그러면 노태우 정부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는 이 77 선언을 이해해야 이 노태우 정부가 이런 식으로 통일 업무도 했었고, 왜 이런 사회주의 국가랑 수교를 했었는지 얘를 원래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 흐름이 이해가 가는 건데, 그냥 그런 거 다 제끼시고 제가 이것만 그냥 꽂아 넣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 제대로 풀려면 이 77 선언이 가지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얘네들이랑 교류도 했었고 얘네들이랑 이런 통일 업무도 했었다, 야 얘네가 아니라 북한이랑 통일 업무도 했었다, 그 흐름을 이해한 거니까 전공법 풀면 이런 거다. 그냥 기억해두세요. 좀 말이 반복되는데, 1번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거 박정희 정부고요. 개성공업 지구 건설에 합의한 거는 김대중 정부예요. 착공은 노무현 정부. 14 남북 정상선언을 발표한 거는 노무현 정부고요. 자, 그리고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최초로 실현시킨 거는 전두환 정부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63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아마 64회는 이거보단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집중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